오늘의 출연자 KTB 투자증권 신지윤 리서치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2년 차 에너지, 유틸리티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리서치 센터를 직접 이끄는 센터장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필드를 뛰고 있는 현업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대우증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직접 투자와 운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ESG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임팩트 투자라는 그 해외 책을 번역을 해서 내기도 했고요. ESG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신지윤 센터장을 통해서 ESG,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자. 바카스 한 박스를 또 이제 따뜻하게 들고 와주셔가지고 아, 예. 너무 보석 감사합니다. 같은 또 이제 예, 이대호 앵커님이 예, 일을 스타트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손바닥만한 스튜디오에 이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그 도와주셔서. KTB 예. 투자증권 라진성 예, 예, 연구원도 나와가지고 예. 건설 쪽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해줘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부지런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예, 예. 후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신지윤 센터장님이 사실 그 유틸리티, 에너지 이쪽에서는 뭐 정말 한 손에 꼽히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십니다. 최근에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또 선정되셨잖아요. 2년 연속. 2년 연속 맞나? 그렇죠. 일선에서 이제 예. 저희 매니저들하고 실제로 고객들하고 음. 치열하게 전투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유, 저는 이제 후방에서 예. 이제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뭐 적극적으로 싸울 기회가 많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약간 상 받는 거는 진짜로 그냥 겸양이 아니라 예, 좀 불편하더라고요. 조금은 마음에. 예. 또 이런 예. 겸손의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 신지윤 센터장님이 조금 더 인덱스한 자료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최근에 사실 이거 빼놓고는 이쪽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ESG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서 특히 또 이제 오래 전부터 ESG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이제 선점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꼭 한번 나와달라 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저한테 주신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번역하신 책입니다. 그 모건 사이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임팩트 투자에 관한 책이죠. 예, 맞습니다. 그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달고 있고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ESG 말만 들었고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 사회적 지원 많이 들었는데 임팩트 투자라는 거에 대한 좀 개념도 새롭게 정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비운의 일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있어요. 비운의 일세. 그 사실 예. 참치 통조림의 역설 제가 예,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 아프리카 예. 빈국에 예. 뭐 일본산이었던가요? 뭐 어디에서 이제 참치 통조림을 대규모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먹지 않고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그 값으로 뭐 한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먹을 정도의 또 이제 식량을 다시 이제 사서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또 뭐 회전을 시킨다 약간 그런 뜻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ESG가 이제 뭐 이따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재무적 인공 외에 음, 비재무적인 정보를 감안을 해서 네.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경영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임팩트 투자는 이제 투자잖아요. 근데 거기 네. 이제 그 ESG라든지 사회 책임 투자의 하나의 이제 부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방식으로 피투자자들의 실제 투자 이후의 생활, 네. 이 변화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가가 이제 주요 투자 대상이 네. 되고, 이제 그 참치캔 얘기도 이제 이 저자가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리카에 이제 우리가 구호한다고 원조한다고 보낸 게 실제로 네. 원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 원조 물품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자기는 이제 그 나라 가갖고 봉사활동하면서 깨달아서 조금 이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기부를 하든 뭐 착한 일을 하든 다 좋지만 그런 어떤 개인적인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를 책에서도 이제 저자가 많이 역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0의 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지 혹은 10억 달러의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지 본인은 그 후자를 택하겠다. 그게 임팩트 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임팩트 투자의 정의를 한마디로 이제 책에도 보니까 돈과 가치관을 연계하는 시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투자. 예, 수익도 창출하는 투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ESG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게 이제 외면 내지 배격 뭐 소외 음, 됐던 과거의 이력을 회상해 보면은 결국은 야 그거가 과연 돈이 돼? 예,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이고 뭐 맞아요. 근데 뭐 근본적으로 그건 좀 없어지지 않을 질문 같은데요. ESG라는 말이 1, 2년 안에 생긴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래서 ESG 알겠어. 예, 뭐 환경도 좋고 뭐 예, 사회적 책임도 좋고 가버넌스 지배구조 좋고 근데 예, 그게 돈이 돼? 예. ESG 잘 지키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이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약간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대로 돈이 된다라는 걸 시장이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는 또 이제 와 몰려가는 거죠. 좋게 말하면 선순환이고. 네. ESG를 예.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 혹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ESG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은 다 아는 사람도 네. 그래서 도대체 ESG가 뭔데? 이런 질문을 또 반복을 하게 음, 되거든요. 글쎄요. 일단 아까 뭐 돈 얘기를 했지만 그 한편에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건 한편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기회란 부분이 더 도드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ESG를 안 지키는 의사결정이라든지 ESG를 안 지키는 투자가 네. 사실 상당히 그 위험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런 ESG를 안 지키면 위험한 위험할 수 상황으로.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이제 주가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주가라는 네네네. 거는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이제 그 회사의 적절한 할인율로 이렇게 할인했을 경우에 네. 하여튼 현과시킨 그 미래 현금의 가치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그 분자에 해당되는 미래 현금 흐름에 음.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반영이 되겠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환경적 관련된 규제라든지 음. 거버넌스 뭐 사회 마찬가지로 이런 규제를 안 지키는 기업들은 소위 네. 시장에서 음. 외면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직접적인 음. 미래 현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서 그 기업의 리스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최근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네. 들어 엊그저께 뉴스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삼척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네, 네.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음. 소위 말해서 이제 사겠다고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그 네. 기업들의 어떤 할인율, 네. 그렇죠? 뭐 그 기업이 발행해야 될 채권의 금리라든지 음.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테니까 네. 같은 현금이 또 흐름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회사의 주가를 볼 때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네.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음. 이제 그런 아주 좀 고전적인 재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사실은 저는 좀 소위 말해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니까 네. 그게 좋다고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외부 평가 기관들이 기업의 ESG 평가를 해서 네. 소위 말해서 점수와 레이팅을 매기고 거기서 이제 좀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음. 투자를 하려는 일련의 행태가 벌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나쁜 기업들은 뭐 외면받거나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빠지거나 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죠. 사실 우리가 그 음.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막 이렇게 생활 경제 이런 거 배울 때도 사실 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를 네. 제일 먼저 배웠었고 사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옥죄고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 이윤만 많이 올리면은 사실 수익성도 제일 좋고 주가도 좋고 이런 걸로만 우리는 사실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ESG 관련된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자료들을 많이 네. 쓰셔가지고 많이는 아니고요. 예. 이 정도 많이 쓰신 거죠. 이슈도 많이 선점하셨고 예. 이 안에서 사실은 좀 예. 많이 담고 계시는 메시지 예.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뭐 ESG가 뭐 기업의 오굴죄는 하나의 어떤 규제 틀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제가 오늘 규제가 보니까 아니다. 뭐 지속 가능이라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게 기업이 일단 생존이 먼저예요. 생존. 기업이 이 돈을 벌어야 생존을 하는 거고 생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환경이나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번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바탕으로 해서 생존을 해야 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갖춰야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기업에 맞춘 합리적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환경과 사회와 관련된 그 나름의 기준을 맞추고 거기를 도달해 가야 된다. 네. 이게 좀 더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환경 예, 쪽에 환경 쪽만큼은 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뭔가 목표는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예. 뭐 2030년까지 무슨 뭐 탄소 제로까지는 아니어도 네. 뭔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한다라는 건 선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이걸 지키느냐인데 뭘 좀 따져봐야 될까요? ESG가 옥죄는 하나의 틀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잘 보셔야 되는 하나가 저는 올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규제의 법제화 부분일 것이다. 법제화.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ESG 관련된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 쪽의 흐름을 먼저 기사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읽게 되니까 네. 이 legislation 즉 법제화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결국은 좀 강제한다는 얘기죠. 강제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규제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규제가 돼서 규제죠. 안 규제. 지키면 불리해지는. 그때까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네.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니 그 이제 점점 강도를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네. 뭐 여기 또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이제 패권 경쟁 뭐 네.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중국이 압도적인 약 30% 이상 전 세계 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1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이런 어떤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중국엔 좀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니까요. 결국 뭐 패권 경쟁에서 이제 음. 중국을 조금 떨어뜨리기 위한 아주 날카로운 창 중에 하나가 ESG다. 왜냐면은 ESG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중국이 제일 못 지킬 것 같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있죠. 예, 뭐 그런 환경 규제 법제가 하나 들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네. 이건 이제 아리백이라는 얘기도 그렇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리뉴어블 에너지 즉 예. 이 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대하자라는 그런 기업들의 네. 뭐 움직임, 운동 이런 건데 이거 주도한 기업이 지금은 이제 구글이나 이제 뭐 아마존 같은 네. 애플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말해 글로벌 최상위에 포진한 이 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회사랑 비즈니스하고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려면은 그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네. 이제 결국은 첫 번째 환경규제 법제화나 두 번째 아리백이나 둘 다 이제 국가나 기업이 환경과 관련해 갖고는 많은 걸 지켜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켜가는 상황에서 얘기가 좀 빨리 가나요? 뭐 탄소세라든지 뭐 네. 탄소 관련된 그런 배출권 거래제에서 나오는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회사들 즉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런 기술을 발달시키는 회사 쪽으로 이제 이 감독 당국 뭐 정책 당국들이 이걸 이제 바꿔줘야 되고 뭐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예.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카본 풋프린트 이게 이제 탄소 발자국. 이 탄소 발자국을 이걸 뭐 줄여라 뭐 이제 이 탄소 발자국을 이제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각 국가들이 그 탄소 감축을 하자 그리고 네. 자발적 뭐 감축 의무를 뭐 이 관련된 이 계획을 제출하고 그걸 이제 5년마다 이행을 평가받자 네. 하는 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 기후변화 협약이 5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열렸고 네. 1년 연기돼 갖고 올해 이제 여기 없지만 21년 이제 가을에 글래스고에서 코프
6이 열립니다. 올해 가을에. 예, 올해 가을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네. 국가 탄소 감축 계획 NDC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상향 조정해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향 조정을 하는 배경에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이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게 잠깐만요. 네. 예, 탄소 중립 선언을 대통령이 했었고요. 네. LEDS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작년 12월 우리나라가 제출을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탄소 중립하고 이런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네. 그 선언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EU가 뭐 그린딜 얘기하고 클라이밋 이게 저기 이 발음이 저기 오탈자인데요. 네. 기후법이 나오고 네. EU가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고요. 네. 그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뭐 산불 같은 초유의 기후 재앙이라든지 네. 그 이후를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은 각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과거의 토건이 아닌 소위 말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자. 이왕 돈 막 풀고 막 쓸 맞죠, 거. 맞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요새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뭐 이제 펀드가 출시되고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수소도 작년에 이제 6월, 7월 정도에 독일하고 유럽이 수소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 수소는 아직까지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퓨어한 이 환경을 강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소가 좀 배격하는 네. 그런 의식들이 작년만 해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컬하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그거를 전기를 저장할 매체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수소의 활용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로드맵을 2019년에 발표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쪽 관련해 갖고는 독일하고 유럽 때문에 한국이 이 수소 관련된 액션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그린 뉴딜, 수소 이런 것들이 2020년 하반기에 미국 바이든 당선과 맞물려 갖고 주가도 상당히 큰 그렇죠. 움직임을 만들어냈었죠.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건 뭐가 남은 거야? 그러면 환경 쪽은.